오늘은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옵션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한번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회사는 VOC, 줄여서 VOC고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이름의 약자입니다. 그 회사이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덩치가 큰,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였습니다. 1602년에 만들어져서 1630년대 가치로 현재 그 달러 가치로 환산했을 때 7조 4천억 달러나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였고요. 지금 애플이 너무 잘 나가서 지금 2조 달러 막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 근데 그거에 비하면 거의 4배나 가까이 큰 회사였습니다. 근데 물론 그 당시 경제랑 지금 경제랑 완전히 다르니까 어떻게 두 회사를 단순 비교하냐 할 수는 있는데요.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얼마였는데 그 집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거래가 되고 있다면 그 집의 가격과 당시 그 VOC의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그것이 오늘날로 왔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 진짜로 잘 나가는 회사였고, 네덜란드와 그 동아시아 쪽의 무역을 다 담당하는 회사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회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거의 이 회사에 올인을 하고 이 회사 덕분에 먹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네덜란드잖아요. 여기서부터 배를 보내서, 이쪽으로 배를 보내서 여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쪽에 본거지를 두고, 여기서부터 인도, 중국, 이쪽 동남아 지역, 그 다음에 일본까지 이렇게 많은 지역과 무역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에 뒀던,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라는 섬이 있어요. 인공섬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지사를 둬가지고 일본하고도 계속 몇백 년 동안 무역을 했고요. 다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만 그 무역에서 배제가 됐었는데, 그것은 조선이 아주 엄격하게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VOC가 그 배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배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큰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보통 인류가 큰 사업을 하는 방법은 이전까지는 권력자의 힘으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막 채찍질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갈궈가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그러면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죠. 수십 년 동안 막 허리 부러져 가면서. 그랬는데 VOC는 그렇게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왕이 없었어요. 스페인 왕의 지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만든 공화국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없어서 그런 큰 사업을 할 때 어떤 권력으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을 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상업의 힘으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아서 사업을 했어야만 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주식거래입니다. 원래는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그냥 지분 투자를 받은 건데, 그 지분 투자를 한 사람끼리 자신이 투자한 그 지분의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넘기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식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만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청약을 했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게 청약을 했을 때, 처음 투자금을 납입하기로 했을 때 받은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받은 배당금의 액수를 여기다 적어 놓은 거죠. 이런 식의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주식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VOC 동인도 회사 사무실 본사고요. 원래는 그 주식 거래를 하려면 여기에 가서 내가 내 명의의 지분을 누구한테 이전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회사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장부를 이제 고쳤을 거잖아요. 주주 장부를 고쳤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번거롭고 또 회사에 수수료도 줘야 됐거든요. 그거 할 때마다 일정액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아예 상인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리 위에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지분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과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다리고요. 뉴어브리헤라고 하는 그 다리가 아직도 있는데, 이 다리 위에서 한참 거래를 했던 거죠. 상인들이 거래를 할 때는 간략하게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어서 거래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위에랑 아래랑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있고, 이 계약에 그 응하는 사람은 두 명이 서명을 하는 거죠. 여기 이쪽에 두 명이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여기 밑에도 똑같이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간인입니다. ABC라는 글자가 굉장히 복잡한 패턴으로 써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반으로 쫙 찢은 다음에 그것을 한 장씩 나눠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계약을 이행할 날짜가 오면 그것을 맞춰가지고 아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서로 인정한 다음에 돈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VOC라는 회사의 주가도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창립 연도 1602년의 주가를 100이라고 본다면 한 2, 30년간은 그나마 평탄하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1630년대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또 이 주식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생겼고요. 뒤쪽으로 가면 네덜란드가 계속 전쟁을 치르거든요. 이웃나라들하고 독립을 한 후에도 뭐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뭐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들이랑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그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상인들이 암스테르담 시한테 부탁을 해서 야 우리가 다리 위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비를 다 맞지 않느냐, 춥다, 이거 번거롭다, 좀 뭔가 좀 장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암스테르담 시에서 이렇게 거래소 건물을 멋있게 하나 만들어 줬어요. 이게 카이저 거래소라고 부르고요.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가 됐습니다. 물론 증권만 거래한 건 아니고 이 안에서 온갖 상품들을 다 거래했는데 그중 일부 구석에서 그 VOC라는 회사의 주식도 거래가 된 거죠. 이게 오늘날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2번 갔어요. 1600년이 아니라 2016년쯤 한 번 갔었고 2019년 작년에도 갔었거든요. 2016년에 갔을 때는 그 자리가 지금 공사 중이었어요. 카이저 거래소가 이 운하 위에 이렇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집안이 불안해서 옛날에 없앴거든요.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지금 공사 중이었다가 2019년 작년에 다시 갔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이 건물이 지금 그 카이저 거래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허드슨스 베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옛날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무슨 법률 관련 회사였던가 로펌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거라고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또 활발해지다 보니까 거래소까지 가서 거래하는 것도 귀찮아. 그리고 거래소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거래하는 게 좀 불안해.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보통 주식을 선도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바로 이렇게 받고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명의를 다음 달 1일 정도까지 이전을 할 테니까 우리 먼저 계약만 하자. 이런 식으로 보통 편의상 계약을 하는데 영판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 계약을 했다가 돈이 띄거나 뭐 도망가 버리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좀 거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여서 거래소 앞에 있는 술집 앞에서 로얄 술집이라는 술집 앞에서 술집 안에서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회원제 트레이딩 클럽이 생긴 거고요. 이것이 오늘날 증권 거래소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술집 안에서 아까와 같은 이런 선도계약 계약서를 써서 상인들이 막 주식 거래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십 건의 거래를 한 다음에 매월 25일이 되면 자리에 모여서 이 계약서들을 쭉 여러 장을 놓고 서로 상쇄를 하는 거죠. 아, 나 300 받을 거 있고 너한테 300 줄 거 있고 뭐 너가 나한테 300 줄 거 있고 이러면 서로 상쇄하고 거기 차익, 가격은 다 다를 테니까 그 차익만 우리가 주고받자. 이런 식으로 하면 거래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린 바고요. 오늘 설명드릴 바는 옵션 거래예요. 네, 옵션이라고 하시면 굉장히 좀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겨난 형태거든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를 사고 팔 때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물 거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돈 내고 바로 물건을 받아오는 거죠. 우리가 슈퍼에 가서 뭐 쌀 한 포대를 산다거나 참기름 한 병을 산다거나 뭐 시장에 가서 닭 한 마리를 산다거나 이럴 때는 바로 돈 주고 물건 받으니까 아주 깔끔합니다. 뭐 더 생각할 게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쌀을 한 가마만 사는 게 아니라 쌀 1000가마를 산다고 해보세요. 쌀 1000가마를 사면 이거를 내가 무슨 뭐 트럭을 막 10대를 몰고 와서 돈 내고 바로 실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그 파는 사람도 준비가 돼야 되고 사는 저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그 좀 구찌가 큰 거래의 경우는 일단 계약만 합니다. 쌀 1000가마를 얼마에 내가 살게 라고 계약만 한 다음에 나중에 돈도 나중에 주고 계약금 10%만 걸고 돈도 나중에 주고 쌀도 나중에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트럭 보내가지고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쌀도 그렇고 석유도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 뭐 석유
서부 텍사스 유가 뭐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브렌트 유가가 얼마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 유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막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그 가격이 아니라 뭐 다음 달이나 3개월 후나 그때 이제 인도 받기로 한 석유의 계약을 미리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엄청난 양의 석유를 갑자기 어떻게 막 그걸 지금 실어 나르겠어요. 그건 아니고 일단 계약만 하고 나중에 옮겨봤는데 미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거래를 포워드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포워드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앞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계약한다고 해서 그걸 포워드 컨트랙트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튤립 구간도 마찬가지로 선도 거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튤립은 뭐 이렇게 현물로 이렇게 팔 수도 있죠. 팔 수도 있지만 튤립이 보통은 땅 속에 있는 구근 형태로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구근을 파내가지고 다시 심어야만 이제 그 튤립이 나는 건데 땅에 있는 거를 팔 수는 없으니까 땅에 들어있는 동안은 선도 거래를 통해서 미리 계약만 하고 물건은 나중에 받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나가지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과열 투기를 해서 거품이 껴가지고 나중에 뻥 터져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말씀은 지난 화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제가 한 10분짜리 동영상으로 요약해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튤립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버블이 터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뒤처리를 했다는 걸요. 네,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선도 거래, 포워드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포워드 컨트랙트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선도 거래라는 말보다 우리는 선물 거래라는 말을 요즘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게 별게 아니고 그 거래소 있잖아요. 뭐 한국 거래소가 됐든 뭐 시카고 거래소가 됐든 거래소에서는 이 선도 거래를 자기들이 좀 편하게 거래하기 편하게 딱 규격화를 시켜서 팔아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뭐 쌀 1000포대를 내년 8월에 뭐 500만 원에 사기로 했다. 이런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원하는 시간도 다르고 원하는 가격도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 양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거에 따른 거래 종류가 너무 많아지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래소에서 딱 정해주는 거예요. 야, 내년 3월 1일에 거래할 물량, 내년 6월 1일에 거래할 물량, 내년 9월 1일에 거래할 물량, 가격은 얼마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규격화를 시켜서 그 선도거래 상품을 정해주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선물 거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부를 때는 futures라고 하고요. future가 이제 미래란 뜻인데 그것을 이제 명사형으로 써서 그러니까 어떤 그 s를 붙여서 이게 마치 어떤 다른 뜻을 지닌 명사처럼 쓰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상품이라는 뜻으로 futures라고 하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지금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이거든요. 냉동 돈육 삼겹살 선물 이런 게 있습니다. 생우 선물, 생우라고 하면 살아있는 소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선물 거래예요. 이거 거래할 때 소를 막 진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거래하진 않을 거잖아요. 소를 사기로 하고 미리 이제 돈만 내고 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다 규격화를 시켜놨습니다. 이것을 제가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한국어 홈페이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한국 기업들도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어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긁어온 거고요. 참고로 시카고가 왜 상품 거래소의 중심지가 됐냐 하면 주식은 뉴욕이 유명하잖아요. 거기 이제 은행도 많고 금융기관이 많고 뭐 기업 본사도 많고 하니까 뉴욕 쪽이 유명한데 시카고는 거기가 오데호가 근처에 있고 뭐 강이 이렇게 흐르고 내륙과 바다로 나가는 강이 내륙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이 시카고로 통하거든요. 뉴욕 쪽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내륙에서 만드는 농산물과 또 축산물들이 시카고에서 집결을 해서 이렇게 그 뉴욕이나 해안 쪽으로 이동하는 그 집결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상품 거래소가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주식 거래는 사실 현물 거래가 아니라 선도 거래였어요. 주식 거래는 아예 처음부터 현물 거래가 아니라 선도 거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란 게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주식이란 이런 종이 쪽지를 이렇게 거래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그냥 VOC란 회사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내가 100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서명을 해놓고 심지어 아직 돈을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명만 하고 돈은 나중에 투자금은 나중에 납입할게요 라고 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거래부터 일어난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내가 급전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실제로 지금 납입할 돈도 없어. 그렇게 되면 내가 넣기로 한 돈을 다른 사람이 넣는 걸로 대신 이렇게 명의를 이전해 주는 거죠. 가장 최초로 명의를 이전했던 사람이 기억하시겠지만 얀 토트 론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뭐 귀족이나 뭐 부자나 상인 그런 거 아니고요. 런던을 오가는 이게 투래요. 투 런던입니다. 그래서 런던과 암스테르담을 오가는
그 배에서 일하는 뱃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요. 이 사람이 약간 뭐 얼마치의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그 금액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회사에서 VOC에서 이제 자 투자금 납입하기로 하신 분들 납입하세요라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리아 반 에그몬트라는 여성이죠. 돈 많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에게 자기의 명의를 넘깁니다. 근데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이때만 해도 마치 아파트 청약한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듯이 VOC 청약이 끝난 다음에 VOC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지분을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반 에그몬트라는 여사님께 얀토트 론덴이라는 뱃사람이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고 넘깁니다. 불과 뭐 한두 달 만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꽁돈을 번 거예요. 아무런 돈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투자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이름만 써놓고 돈을 번. 그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주식 거래였습니다. 현물 거래가 아니라 선도 거래였죠. 아직까지 주식이 생겨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분 투자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말로만 계약한 것을 가지고 글로만 계약한 것만 가지고 지분 이전을 했으니까요.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리포 거래도 생깁니다. 리포 거래란 리퍼체이스 컨트랙트란 뜻인데요. 재구매 거래라고 해야 될까요? 풀었으면 이거를 줄여서 리포 거래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담보대출이에요.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어. 분명히 오를 것 같아. 근데 돈이 없으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증권사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뭐 신용대출을 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이때는 은행에서 뭐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담보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일반인 중에도 특히 과부들. 당시에 전쟁도 많고 흑사병이 많아서 남자가 죽으면 그 부인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보통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안정적으로 이 받은 재산에서 수익이 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돈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돈놀이를 할 때 주식을 사는 주식쟁이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주면 불안하니까 야 이거 주식을 담보로 나한테 맡겨. 명의를 내 명의로 해. 그리고 네가 사긴 사고 나중에 네가 그걸 팔아서 돈 갚으면 되잖아. 그때 그럼 네가 주식 가져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빌려주는 돈은 주식 가치의 뭐 70%만 빌려준다든가 80%만 빌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게 한 거죠. 주가가 8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팔아버리고 자기는 그냥 그 돈을 회수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아주 안전한 대출 구조를 만든 거였죠. 이런 금융상품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 거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옵션 거래는 약간 늦었어요. 아까 1602년에 VOC가 창립이 됐고 실제로 회사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그 지분 청약만 받은 상태에서 얀토트 론덴이라는 친구가 1602년 말부터 주식 거래를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옵션 거래는 아주 한참 지난 1650년대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1650년부터 옵션 거래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1660년대, 70년대가 이제 처음이라서 그 기록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 이 책의 저자인 페트란 박사님께서 당시를 재구성한 거예요. 그 마치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느낌입니다. 1678년 8월 8일 어느 무더운 날. 네, 요즘 같은 때네요. 지금 오늘이 8월 뭐 20 후반이니까 무더운 날. 딱 이때 뭐 에어컨도 없었고 하겠죠. 그 로얄 술집입니다. 거래소 앞에 로얄 술집인데 여기 아이고 개판입니다. 네, 빈스라는 이름을 가진 브로커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여기 회원이에요. 단골이에요. 여기서 단골로 그 트레이드를 하는 회원이고 이 사람이 왜 왔냐면 자기한테 플리투스라는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이 가진 지분을 팔아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귀찮으니까 빈스한테 맡긴 거죠. 내 지분 좀 팔아줘. 그럼 수수료 좀 줄게.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빈스가 로얄 술집에 오늘 좀 이거 팔아야겠다.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당일에 거래되고 있던 가격이 396원이었대요. 그랬는데 딱 눈이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하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를 딱 눈이 마주쳤어요. 마하도가 야 빈스 나한테 그거 팔어. 내가 405원 쳐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빈스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지금 396원에 거래하고 있는데 얘는 갑자기 405원에 거래하겠다고 해? 뭐 바본가? 뭐 나는 좋지만 바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보가 아니라 마하도라는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던 네트워크가 좋은 그런 상인이었대요. 그래서 전쟁 물자, 분수품을 공급하는, 그걸 납품하는, 분수품을 납품하는
업자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정부에. 그러니까 마하도란 사람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정보를 좀 빨리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하도가 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빈스가 얘가 혹시 뭘 알고서 지금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랬더니 마차도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단 405로 내가 405로 사고 싶긴 한데 9월 5일까지 프랑스와 네덜란드 간의 평화협정이 이뤄지면 내가 그걸 살게 라고 단서를 하나 붙인 거예요. 이 당시에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전쟁 중이었는데 평화협정, 휴전협정이 일어난다는 그런 소문이 막 돌고 있었대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 중인데 그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확 오를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무역을 맘대로 못 하잖아요. 프랑스 배를 만나면 격침이 되니까 VOC가 무역을 맘대로 못 하는데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평화롭게 무역을 할 수 있으니 회사의 주가가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빈스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차도란 놈이 뭔가 그 자기 사업을 하면서 군수품 납품을 하면서 뭔가 정보를 들은 것 같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게 아닐까? 그래서 저런 조건을 건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뭐 저 사람 사정이고 나는 지금 내 고객 플리투스 씨의 명령을 받아서 플리투스 지분을 팔러 온 거니까 나는 그냥 팔면 그만이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야 뭐 396원에 팔 거를 405원 받으면 플리투스가 좋아하지 않겠어? 나는 고객한테 서비스를 한 거니까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돈을 오늘 받는 게 아니라 이제 9월 5일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9월 5일 가봐야 이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는 거죠. 만약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안 되면 그냥 이건 없었던 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죠. 그랬는데 불과 이틀 만에 실제로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차도라는 인간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얘는 군수품 납품 업자인데 네덜란드 정부에서 야야야 이제 그만 납품 이제 안 해도 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차도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 이제 밥줄이 끊길 참이 됐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주식이라도 좀 해가지고 좀 만회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2일에 그 소식이 암스테르담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던 시절이니까 소식이 들어오려면 파리에서 뭐 소식이 들어오려면 이틀 정도 걸렸나 봐요. 그래서 빈스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차도가 아니라 마하도군요. 죄송합니다. 마차도야 마하도야. 마하도 같아요. 네. 마하도한테 가서 마차도는 옛날에 축구선수 이름인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하도한테 가서 지금 평화협정 체결됐네. 그러면 9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지금 빨리 사가 나한테 지분 405원에 사가기로 했잖아. 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하도가 미안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가 말한 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 지금 프랑스와 네덜란드 말고도 수많은 나라, 뭐 독일, 스웨덴, 영국 등등 막 되게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유럽이 굉장히 그 역사가 그렇잖아요. 중세부터 근대 유럽 역사가 굉장히 간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말한 거는 얘들이 모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상황을 말한 거였어 라고 해요. 근데 속셈은 뭐 그게 아니라 속셈은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그래도 주가가 40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도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면 손해잖아요. 자기는 지금 밖에서 사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405 괜히 이렇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괜히 구실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빈스가 알겠다 퇴하고 갔겠죠. 그랬는데 9월 말이 되니까 갑자기 마하도가 다시 빈스를 찾아와요. 야야 미안 그때 우리 하기로 했던 계약 그거 이행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동안 주가가 오른 거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가에 반영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405 이상으로 올라서 이제는 마하도가 계약을 이행하자고 하는 거죠. 자기는 405에 사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뭐 450까지 올랐다 치면 자기는 45원을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을 이행하자고 하니까 빈스가 하자고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빈스는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가 싫다고 그럴 땐 언제고 지금 왜 이랬다 저랬다 꺼져. 그래서 이 사건이 법원까지 가게 되고 법원에서는 빈스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마하도가 하려고 했던 것이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콜 옵션은 내가 미래의 어떤 날짜에 어떤 가격에 그것을 사겠다 이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콜 옵션이라고 하고 콜이라는 거는 어떤 가격에 사겠다는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풋 옵션은 어떤 가격에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는 콜, 풋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콜은 가격이 올라갈 때 사는 거, 풋은 가격이 떨어질 때 파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마하도와 또 마차 들어왔었네. 마하도 씨와 빈스 씨가 이런 이상한, 복잡하잖아요. 왜 이런 복잡한 계약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두 명이 리스크를 바라보는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하도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보란 전쟁이 끝날 거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보니까, VOC 주식을 사면 되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걸 덥석 샀다가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될 거긴 하지만, 뭐 갑자기 일이 꼬여가지고 프랑스랑 네덜란드랑 안 해,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안 그래도 사업도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손해까지 보게 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긴 싫고 그냥 안전하게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팔라라고 빈스에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빈스는 정보 따위는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 비밀 정보가 있건 말건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나는 그냥 브로커야. 브로커로서는 그냥 지금 당장 이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약간의 수익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밥벌이고 나는 그걸로 만족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런 계약을 처음에 사인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파탄이 났지만 어쨌든 처음에 사인을 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였죠. 두 번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계약이 이제 흐지부지 되고 끝나버렸는데, 이번엔 체결이 된 계약이에요. 1671년입니다. 아까는 1678년이었으니까 이건 좀 몇 년 전이죠. 이때는 그 전쟁, 아까 말한 그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높아요. 550원일 때예요. 550원인데 VOC 주식을 100주 갖고 있던 마누엘 플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00주라는 거는 제가 그냥 편의상 쓴 거고요. 당신은 그 주식 한 장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어치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편의상 주식 100주라고 하겠습니다. 이 플로렌스란 분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네덜란드, 우리나라 또 전쟁할 것 같은데, 전쟁하면 내 전 재산 지금 VOC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똥값 될 것 같아.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팔자니 아까워. 좀 아깝고. 근데 또 폭락하면 망해. 그래서 지금 걱정인데, 그래, 지금이 550원이지만 500선까지만 유지되면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냥 묵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옵션 계약을 해줄 상대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요세프 프란세스라는 사람인데요. 상인이죠. 요세프 프란세스라는 상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거 받아줄게. 뭐냐면 이렇게 하자. 지금이 1671년 10월인데 내년 8월, 1672년 8월까지 8월 기준으로 내가 무조건 주당 500원은 보장해줄게. 그러니까 네가 그때 가서 나한테 500원에 팔고 싶으면 팔아. 그때 주가가 아무리 떨어졌어도 내가 500원은 줄게, 무조건 한 주당. 그런 조건 괜찮지.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지금 나한테 585원만 내. 수수료. 내가 위험 부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위험 부담하는 그 값으로 585원만 내. 그러면 내년 8월에 네가 나한테 500원에 팔 수 있게 해줄게. 안 팔아도 되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플로렌스랑 이 프란세스랑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이 두 명이 리스크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는 지금 주가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해서 그 리스크를 지금 없애고 싶은 사람이고요. 프란세스 사람은 그런 리스크는 어쨌거나 좋고, 얘는 지금 당장 얼마에 조금이라도 그 수수료를 벌고 싶은 사람이에요.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런 옵션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옵션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 자동차를 살 때 옵션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라는 뜻도 되고 선택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계약했던 대로 사도 돼. 하지만 네가 원하지 않으면 사지 않아도 돼. 이런 선택권을 주는 것을 옵션 거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바라보는 차이는 왜 생기냐? 그거는 직업 차이일 수도 있겠죠. 프란세스는 그냥 브로커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플로렌스는 전 재산을 여기 때려박은 그냥 일반인일 수도 있는 거죠. 성격 차이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장기적인 리스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그냥 돈 조금씩 버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서로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를 수도 있고, 서로 지금 처한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아까 1671년 10월에
550이었잖아요.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였는데 플로렌스가 걱정했던 대로 전쟁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드디어 네덜란드와 프랑스 간에 전쟁이 터져서는 어떻게 됐죠? 쫙 빠졌어요. 주가가 300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해가 됐어요. 드디어 계약 시점인 72년 8월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플로렌스가 프란세스한테 가서 야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 주가가 340원이었대요. 그 딱 그 시점 주가가. 그러니까 프란세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플로렌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걸 팔기로 한 거잖아요. 500원을 받고 팔기로 한 거잖아요. 프란세스 사람은 그 500원을 받고 500원에 1만 주를 사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밖에서 340원에 팔리고 있는 주식인데 이거를 500원을 주고 내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60원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 프란세스란 사람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아까 뭐였죠? 585원, 겨우 수수료 585원 받았는데 585원 받고 지금 16,000원을 지금 손해보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해서 주식을 실제로 양도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차액을 그냥 정산하면 그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차액만 계산할 뿐이지 실제로 주식을 이렇게 사주진 않아요. 그 귀찮으니까 또 가서 또 사무실 가서 뭐 그 명의 이전하고 이런 절차가 귀찮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당시 그냥 당시 주가와 계약했던 그 금액 간의 이 차액을 정산해 주는 식으로 거래를 했겠죠. 지금까지 봤듯이 잘 보시면 옵션 거래라고 하는 거는 본질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누엘 플로렌스라는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주가가 폭락할 경우에 큰 손해를 보는 게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585원만 내고 보험을 든 거나 다름없어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500원은 받고 팔 수 있도록 보험 계약을 맺은 거죠. 그것을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떨어질 때 파는 계약을 맺는 거를 풋 옵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풋 옵션을 사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익을 받냐 하면 585원을 내고 맺은 계약인데 16,000원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이 계약만 놓고 보면 주가가 340원인데 500원에 팔 수 있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60원만큼의 이익을 봐서 만주니까 100주니까 16,000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30배 거의 3000%의 수익을 달성한 거예요. 585원으로 16,000원 벌었으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요세프 프란시스라는 상인은 16,000원 손해를 봤잖아요. 585원을 받고 16,000원 손해를 봤으니까 엄청나게 개피를 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손해보는 계약이었냐? 물론 이 한 건만 보면 엄청난 손해를 봤지만 보험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놨는데 뭐 큰 사고를 내가지고 뭐 1억 보상을 받아. 그러면 보험회사는 1억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만 놓고 보면 엄청난 손해지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가입자 수가 많으면 그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라는 사람도 이 한 건만 계약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옵션 계약을 다양한 사람한테 맺어줬으면 그 짜잘하게 들어오는 프리미엄만 합쳐도 꽤 돈이 되고 이렇게 큰 손실이 있어도 그걸 메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되는 거죠. 심지어 이런 계약도 해요. 스트레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트레들. 이거는 풋옵션과 콜옵션을 함께 파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요세프 프란시스가 400원짜리 풋옵션과 600원짜리 콜옵션을 한꺼번에 팔았다고 해보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가가 4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나는 이 사람한테 그 가격에 팔 권리를 줬으니까. 또 주가가 6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손해요. 나는 그만큼 내가 600원에 이 사람한테 팔아줘야 되는 거니까. 대신에 주가가 400에서 600원 사이, 그 사이에만 있으면 나는 이득이에요. 이 사람한테도 계약 이행 안 해도 되고, 이 사람한테도 계약 이행 안 해도 돼. 왜냐면 얘들이 안 할 거예요. 손해니까, 자기들이 손해니까 안 할 거니까. 주가가 요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득이에요. 풋옵션과 콜 옵션을 한꺼번에 파는 스트레들 전략을 취했을 경우는요. 실제로 그래서 요세프 프란시스가 이 마누엘 플로렌스한테 풋옵션만 판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스트레들 2개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계약을 맺어서 프리미엄만 3,285 길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닌 게 당시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좋은 집의 값이 1,100 길더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프리미엄만 해도 굉장히 집 세 채 값을 받은 거죠.
이거를 그냥 바로 이거는 그냥 현금으로 바로 받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돈을 받은 거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죠. 아까 봤듯이 전쟁이 터졌고 주가가 400에서 600 사이에 머물러 있어야만 요세프 프란시스는 별일이 없고 그냥 넘어가고 수술을 받고 끝나는 건데 주가가 300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은 이제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풋옵션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을. 여기서 떨어지는 그 액수가 클수록 물어줘야 되는 돈의 액수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플로레스한테는 340에 걸렸으니까 그 16,000 길더를 물어줘야 되고 나머지 2명한테도 큰 돈을 물어줘야 돼서 8월 1일이 됐을 때 이 3명 프란시스랑 계약을 맺은 3명의 상대방이 프란시스한테 공증인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딱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돈이니까 프란시스가 계약을 잘 이행을 할까? 이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공증인을 보냅니다. 공증인을 보내는 게 오늘날로 치면 그 내용증명 등기 보내는 거랑 똑같대요. 우리 이런 계약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하면서 등기를 보내는 거잖아요. 내용증명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안 하고 사는 게 그런 것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겨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신은 등기 우편이 없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공증인을 보내서 이런 계약이 있었으면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보내면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공증인 하는 얘기를 듣고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내용증명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돈을 줬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다음날 날랐습니다. 암스테르담을 떠났답니다. 다시는 요세프 프란시스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계약도 또 이행이 안 됐네요. 그만큼 옵션 계약이라는 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플로레스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 사람은 대박 났네, 땡 잡았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가진 주식이 같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런 옵션 계약을 맺어가지고 살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행이 돼야 산 거지 상대방이 날라버리면 어떡해. 망하는 거죠. 금융사기를 당한 거죠. 지금 오늘날의 뭐 옵티머스, 라임 사태랑 똑같아요. 사고치고 날라버리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옵션 계약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이게 옵션 계약이 왜 이렇구나라는 걸 다 아실 수 있고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요약을 다시 드리면 옵션 계약은 보험이랑 똑같아요. 옵션을 사는 사람은 프리미엄을 내고 가격이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위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트리거가 이제 방아쇠잖아요. 어떤 조건을 딱 충족시키면 그때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옵션을 파는 사람은 보험사 같은 거죠. 보험사는 프리미엄을 받고 위험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를테면 뭐 10만 명한테 조금씩 수술을 받은 다음에 여기 뭐 암에 걸리면 암 걸린 사람한테 돈을 좀 몰아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수술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험사의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옵션은 보험이랑 똑같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다만 보험이랑 다르게 사는 사람이 수십 수백 배의 이익을 남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제가 암보험을 드는 거예요. 암보험을 10개를 들었어. 1억씩. 1억 보장받는 암보험을 10개 들고 실제로 암에 걸렸어. 그러면 대박이잖아요. 물론 암에 걸렸으니까 아프고 뭐 죽긴 하겠지만 그냥 어쨌든 돈만 넣고 보면 대박이잖아요. 그런 식의 대박이 똑같이 옵션에도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아주 약간의 수수료만 넣고 아주 약간의 프리미엄만 내고 실제로 그 조건이 만족하면 그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많은 돈이 얼마냐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를테면 내가 500원에 어떤 주식을 사기로 하는 콜 옵션을 맺었다고 쳐보세요. 근데 주식이 실제로 그 날이 되니까 1,500원이 됐어. 그러면 저는 1,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냥 500원에 사기로 한 계약인데 1,500원이 있으니까 저는 500원에 사서 바로 그냥 1,500원 팔아도 1,000원 이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테슬라처럼 뭐 2,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차액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옵션 거래는 정말 수익률에 그 한정이 없습니다. 무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옵션 거래예요. 반대로 옵션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무한대의 수익을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뭐 손해보험사들이 이번에 큰 장마가 났는데 홍수가 났는데 굉장히 손해가 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들이 다 침수가 돼가지고 침수차 수천 수만 대한테 그 보장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해가 있으면 보험사들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자기들도 보험을 들어요. 재보험사라고 해서 글로벌 기업한테
자기들이 큰 손해가 날 때를 대비해서 또 보험을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옵션 거래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코스피 주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뭐 2200에서 1300인가? 까지 뭐 한 달 만에 완전 빠졌었어요. 다들 패닉이었었죠. 이때 만약에 누군가가 풋 옵션을 샀다면 많았겠죠. 산 사람 많을 거예요. 산 사람들은 수백 배를 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풋 옵션이라는 게 주가 코스피 2200 기준으로 뭐 2180, 뭐 2175 이런 식으로 아주 짜잘한 차이를 놓고 옵션 거래를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2180에 파는 풋 옵션을 내가 뭐 5원을 주고 샀다고 쳐보세요. 근데 주가가 1300까지 빠졌어. 그럼 이 차이가 얼마야? 와, 이게 880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5원 내고 880원을 먹게 되는 거니까 수익률이 이게 얼마입니까? 160, 180, 178배 같아요. 맞나? 암산 맞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려 178배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옵션 거래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대요. 이거는 2011년 사례인데요.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제 금융위기 직후라서 굉장히 이제 그 글로벌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루에 주가가 쫙 빠진 날이 있었는데 어떤 회사원이 네, 이건 그냥 아니에요. 광고 사진이고요. 네, 어떤 31세 김아름 씨가 친분이 있는 선배의 권유로 풋옵션을 사가지고 나흘 만에 76.5배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김아름 씨가 1000만 원을 넣었으면 7억 6,600만 원을 번 거죠. 나흘 만에. 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재밌는 일 있죠. 여기서 참 재밌는 포인트가 그 풋옵션을 사라고 한 사람이 모 경제일간지 기자로 일하고 있는 과거 직장 선배예요. 네, 여러분 기자들이 이렇습니다. 말만 잘하고 남한테 조언만 잘해주고 정작 자기 실속은 못 챙겨요. 아니 지금 후배한테 사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코로나 장세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장세에서도 실제로 선물 옵션 거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일수록 이런 옵션 거래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돈을 잃을 확률도 많이 높아지는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프리미엄을 받길 좋아하니까 이런 두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 옵션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풋옵션을 잘 사면 헤지펀드들도 이런 경우에 수익률 30%나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옵션 거래의 두 번째 특징을 알려줍니다. 옵션을 파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보험사처럼 안정적인 프리미엄 수입을 올릴 수 있죠. 하지만 변동이 클 때는 손해가 극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평소에 받는 보험료를 그 프리미엄을 얼마나 받아야 되냐 이걸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너무 낮게 측정하면 장마가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뭐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냥 폭망하는 거고 너무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하면 사람들이 그 보험에 가입하겠어요? 가입 자체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잘 조절해야 돼서 아주 그 교묘한 딱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막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험에서는 이런 학문을 보험 계리학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느냐 이거를 계산하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따로 그 학문이 있고 보험 계리학이라고 하고요. 보험 계리학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가 어딜까요? 네, 네덜란드입니다. 바로 똑같아요. 17세기 네덜란드. 이때 바로 보험 계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네덜란드 수상까지 한 분이 보험 계리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옵션 거래도 많고 뭐 이런 식의 그 수학과 금융이 만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보험 계리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보험을 떠나서 이 옵션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그 과학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아니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옵션의 가격을 매기는 그런 학문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없었냐면 1870이 아니라 1973년입니다. 1973년까지 그런 방법이 없어서 그 전까지는 옵션 거래를 하는 상인들이 그냥
자기 그냥 감으로 그냥 뭐 대중 어림짐작 대중으로 그런 식으로 옵션 거래를 거래하곤 했습니다. 옵션 가격을 매겨서 거래하곤 했습니다. 땀을 좀 닦겠습니다. 아유. 요즘에 하도 에어컨을 틀고 살았더니 살짝 냉방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으슬으슬하고 아까 좀 낮에 춥더라고요. 코로나인가? 그래서 이제 요 며칠은 에어컨을 끄고 살고 있습니다. 좀 그랬더니 좀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1973년에 블랙 숄즈 모형이라는 게 드디어 개발이 되면서 그제부터는 옵션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수학 공식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아까 1650년대 주식 옵션 거래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덜란드에서. 근데 이 모형이 나올 때까지 무려 323년이 걸린 거예요. 320여 년이 지나서야 수학적인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은 세 분이 만들었어요. 블랙, 숄즈, 머튼이라는 세 명의 경제학자가 만든 모델이고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옵션의 가격을 매기려면 언제 그 계약을 할 것이고 얼마에 할 것이고 또 지금 그 주가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걸 변수로 든 다음에 이것을 마치 주식의 움직임을 브라운 운동처럼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브라운 운동은 그 무슨 물에다가 잉크를 탔을 때처럼 그 안에 잉크가 들어가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잉크가 움직이는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은 못해도 확률 분포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움직임의 확률을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표준 편차 뭐 이런 걸 따라서 그 벨커브 있잖아요. 이런 것 따라서 그런 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세 분은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도 주가라는 것도 그렇게 물에다가 잉크를 탔을 때처럼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그거를 브라운 운동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미 있으니까 그거를 주식의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공식을 경제학자들이 인용을 한 거죠. 그걸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만든 공식이 이거고요. 이것 때문에 1973년부터 그 금융업계에서 옵션의 가격을 계산할 때 이 공식을 다 같이 쓰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거래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누구나 약간 공신할 수 있는 공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 1997년이고요. 세 명 중에 한 명 블랙인가? 블랙은 죽어요. 먼저 일찍 죽어서 못 받아요. 왜냐하면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돌아가셔서 못 보고 나머지 두 분은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름은 뭐냐 하면 노벨 경제학상이 아니라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학상입니다.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알프레드 노벨이 원래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평화상을 만들고 또 과학을 이제 그 장려한다는 뜻에서 수학, 물리학, 의학, 화학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을 제정을 해서 자기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 상을 줘라라고 만든 게 노벨상인데 나중에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지들이 경제학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 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학상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은행으로서 중앙은행으로서 약간 권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 껴놓은 건데 그래서 정식 명칭은 노벨상이 아니라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입니다. 하지만 그냥 누구나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두 분은 그 상을 받았어요. 네. 상을 받았을 뿐더러 이 두 분은 1994년에 아예 자기들이 헤지펀드 회사를 차립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모형을 가지고 옵션 프라이싱 모형을 가지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줄여서 LTCM이라는 회사를 차려요. 그 증권계에 계신 분 한 분하고 요분이 이제 증권계에 계신 분이고 요분이 요분이거든요. 이렇게 세 명이 힘을 모아서 LTCM이라는 먼 곳을 바라보는 뭐 오랫동안 경영하는 그런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4년에 차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에는 노벨상도 수상하고 아주 그냥 황금기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IMF가 찾아왔습니다. 빰! 94년부터 97년까지는 돈을 열라 벌고 97년에 여기서 정점에 있을 때 노벨상도 받고 노벨상 행복했다가
97년 말부터 우리도 잘 아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IMF 위기가 빵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폭망했죠. 폭망. 그래서 파산합니다. 바로 한 해에 그 해 마이너스 92%의 손실을 안고 청산해버려요. 뭐 8% 남았지. 8% 남았지만 이 8%라는 게 자기들 돈이 아니잖아요. 펀드 매니지라는 게 다 남의 돈 받아가지고 굴려주는 건데 고객 돈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무슨 면목으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청산해버리고 완전 개망신을 한 거죠. 왜 망했을까요? 아까 블랙쇼얼스 모델은 주가가 브라운 운동처럼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화학 공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만든 모형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나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주가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니다.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버틸 수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버틸 만큼의 체력과 자금력이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거죠. 이게 뭐 흔한 얘기하는 그 블랙스완 이벤트죠. 블랙스완이라 하면 백조가 다 하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얀 백조가 당연한 거지 세상에 까만 백조가 있냐? 그래서 블랙스완이란 말이 약간 농담처럼 무슨 뭔가를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호주 어딘가에 실제로 까만 백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범위라고 생각했던 것을 벗어나는 이벤트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생기기 때문에 그 LTCM이라는 회사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평범한 브라운 운동만 생각하면서 만든 그 블랙쇼얼스 옵션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왔을 때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만큼 옵션은 위험한 거래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2명이나 들어간 회사인데 3년 만에, 아니 3년 아니지 4년 만에 망하잖아요. 마찬가지고 또 분석을 잘하는 것과 돈을 잘 버는 것은 별개 얘기입니다. 지난 화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똑똑하고 뭐 경제를 잘 분석하고 이거는 한 얘기고 그래서 내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 그건 또 딴 얘기예요. 돈 버는 DNA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현대의 거래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옵션 거래가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현대의 거래소들은 증권 거래소들은 어느 정도의 안전판을 둡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 거래소는 거의 회원제 클럽이에요. 회원들만 가입해 있어요. 증권사 57개인가? 57개의 증권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남들은 가입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 회원사들이 1년에 얼마씩 적립금을 냅니다. 적립금을 내서 굉장히 큰 사고가 터지면 그 적립금 쌓아놓던 거에서 도와줘요. 그렇게 하기로 회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회칙을 하나 정해놓은 게 있고 또 옵션 거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돈이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하게 해서 그 돈 정도까지는 손해를 봐도 괜찮게끔 하고 그 돈을 넘어가는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냥 거래를 중단해버리고 이제 거기서 끝내도록 하는 그런 안전판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증권사, 회원사들한테 대한 얘기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안전판이 없죠. 뭐 이 사람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뭐 어디서 돈 모아가지고 대신 내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개인 투자자는 실수하면 망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거래가 그만큼 위험한 거고 경마랑 마찬가지로 집안에 원수가 있다면 옵션 거래를 권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아까 뭐 585원 걸어서 16,000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이득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 재산을 여기다 박는 거예요. 와 내가 20배 수익 얻었어. 그러면 내가 100만원 냈으면 2천만원 되지만 내가 1억 내면은 20억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여기다 투자를 하는데 옵션 거래의 특징은 뭐냐면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이 585원은 다 날린 거잖아요. 그냥 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옵션 거래를 할 때 뭔가를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사버리면 그 산 돈은 일단 쓴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보험사의 보험료를 내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스펜딩을 해버린 거고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나중에 보험 배상금을 크게 받는 거지만 못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쓴 돈은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은 다시 말하면 투자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애매한 거, 그러니까 틀린 것 같고요. 옵션 투자가 아니라 옵션은 그냥 구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한 이론. 근데 뭐 망했다고 하긴 좀 그런 것 같고 좀 너무 단순화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쓰는 이론이라고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더 복잡한 공식들을 붙여가지고 그런 단점을 보완한 여러 공식들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 블랙쇼스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공식으로 그런 금융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가격을 매긴다는 건 평범한 그냥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온한
평화로운 시대에 아주 유용한 것 같고요. 뭐 코로나 사건, 뭐 IMF, 글로벌 금융위기, 전쟁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터질 때는 그런 공식을 쓰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달려들면 망한다. 교수님들은 그냥 학교에서 월급 받는 게 최고다. 네, 그런 것 같아요.